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대표는 유럽 사회의 저런 태도와 문화를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삼은 비문명적인 행태라고 부르겠습니까? 야당 대표로 정치인이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사과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사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김혜지 의원은 제 대변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만큼 배우신 분이고. 전선 넓히기와 갈라치기, 장애인들의 권리 요구를 떼쓰기 정도로 치부하는, 그게 바로 장애인 혐오인 겁니다.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냐. 성역화죠, 첫째로는.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으니 덧붙여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비문명적이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 안영춘입니다. 요즘 장애인 단체 투쟁이 뜨거운 이슈죠.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대략 3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장애인 관련 이슈가 이렇게 큰 관심을 모으는 경우 자체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은 기억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둘째, 더구나 지금은 5년 만에 여야 정권 교체기입니다. 이 대단한 경랑 속에서 장애인 투쟁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선 것 또한 의외입니다. 셋째, 그 한복판에 한 달 뒤면 여당 대표가 될 현재 제1야당 대표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 이슈를 이렇게까지 키운 장본인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뜬금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무래도 그의 독특한 캐릭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례적인 3가지 특성이 동시에 겹친 게 우연일까요? 우연히 겹치면 더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있죠. 꼭 이런 경우를 이르는 게 아닐까 합니다. 2022년 4월 왜 차기 정부 구성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이슈는 차기 여당 대표가 원맨쇼나 다름없는 행동을 일삼을 만큼 과몰입하는 이슈가 됐을까요? 차근차근 살펴보죠. 먼저 이번 장애인단체 투쟁의 전개 과정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줄여서 전장연이라고 부르죠. 지난해 12월 6일부터 매일 아침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합니다. 4대 장애인 관련법의 연내 재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첫날부터 불법 시위를 하며 해화역 엘리베이터를 봉쇄합니다. 그나마 다행히 국회가 움직이죠. 12월 31일 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줄여서 교통약자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됩니다. 전장현 요구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습니다. 낡은 버스를 새로 교체할 때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 국가나 도가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 같은 게 대표적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예산이 들겠죠.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이 의무 조항에서 임의 조항으로 후퇴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기재부가 국가 예산을 배정하고 싶으면 배정하고, 배정하고 싶지 않으면 배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애초 원안은 의무 조항이었는데 기재부가 강하게 반대해서 임의 조항으로 뒷걸음질 친 겁니다.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중앙정부의 의무로 돼 있는 게 별로 없고 지자체들이 제각각 예산을 마련하는 게 다수인데 이마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니까 전장현 입장에서는 죽어라고 싸워서 법을 개정했는데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가 바뀌고도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계속됩니다. 전장현은 대선 후보들이 현장에 찾아와 주면 시위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현장을 찾아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약속했고 TV토론에서도 길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연금이나 수당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끝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죠. 윤 후보가 당선됐으니 전장현은 시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3월 25일부터 SNS에 전장현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많을 때는 하루에도 서너 개씩 올렸죠. 시각장애인인 같은 당 김혜지 의원이 28일 아침 현장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출근길 불편함 저도 겪지만 그거 상상만 해도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당 대표를 대신한 사과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시민 모두를 방치한 정치권을 대표한 사과이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대신해 사과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사과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김혜지 의원은 제 네. 대변이나 비서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 대표의 전장현 비난은 여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장현은 매일 아침 릴레이 삭발 시위로 방식을 바꿔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단기 필마로 적진에 뛰어들어 장렬하게 성전을 치르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당에서 말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선량한 시민을 위해서입니다.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서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전날에는 페이스북에 선량한 시민이 누구인지 훨씬 구체적으로 호명하기도 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은평, 서대문, 일산 뭐 이런 쪽이거든요. 아무 죄 없는 노원구민을 볼모로 혐오에 사용하지 말고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한 말에 잘못했을 때 깨끗이 사과하는 모습을 가지기를. 곧 여당 대표가 될 현재 제1야당 대표가 선량한 시민, 각별히 서민 주거지역 시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문명적인, 다시 말해 야만적인 일개 장애인 단체와 최전선에서 몸소, 친히 맞서는 듯한 미장센을 과시합니다.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시위를 하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심지어 피해를 보는 건 불가피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냐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 6일치 한겨레 하종강 칼럼 일부입니다. 유럽에서 대중교통 파업으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가수 하림 씨가 유럽에서 겪은 일화도 소개합니다. 저 예전에 그리스 여행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그리스에서 엄청나게 많은 파업이 일어났었어요. 유럽은 파업을 하면 심하게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난리가 나고 그리고 전기도 나갔어요, 심지어는. 근데 그거를 이제 바라보는 그때 그 식구들, 전기가 나가니까 촛불을 켜고 우리끼리 음악하고 놀고 쓰레기가 저기 쌓이니까 좀 나중에 버리자고 되게 그걸 갖다가 이제 안 불편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저는 이제 이해가 안 됐죠. 저러면 우리는 막 화가 나고 난리 났을 텐데 세상에 이렇게 다 멈췄는데 그 가족들 모두 다 그걸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너무 먼 나라 얘기인가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대표는 유럽 사회의 저런 태도와 문화를 선량한 시민을 볼모로 삼은 비문명적인 행태라고 부르겠습니까? 이 대표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런 의문은 품어보지 못한 걸까요? 왜 평소 출근길 지하철에는 휠체어 탄 장애인이 보이지 않는가? 비장애인 시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을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건 장애를 이유로 시민적 권리에서 배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비문명적인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사회가 바뀔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는 못할 망정 개선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에 맞서 대단한 성전을 벌이느냐 하는 걸 문명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왔으니 덧붙여 보겠습니다. 1955년 미국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시에서 있었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흑인 여성 학생이 버스에서 백인 남성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아 체포된 뒤에 마틴 루터 킹 목사 주도로 일어난 그 유명한 흑인 민권운동 말입니다. 1955년 미국 흑인을 2022년 한국 장애인으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버스 승차 거부 운동과 지하철 승차 투쟁은 교통수단은 다르지만 배제와 차별에 저항한다는 점에서는 정확히 같은 성격입니다. 당시 미국 백인 주류 사회의 인식과 이 대표의 지금 인식이 구조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비문명적이었습니까? 언제나 그렇듯 이 대표는 이번에도 화려한 언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더도그마라는 표현이 떠오르는데요. 나를 장애인 혐오로 몰아도 무슨 장애인 혐오를 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모순이 제기되었을 때 언더도그마 담론으로 묻어버린 것이 가장 편하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이다. 언더도그마는 미국 극우단체 티파티에서 활동한 마이클 프렐이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약자를 빗대 언더도그라고 하고 반대로 강자를 빗대서는 오버도그라고 합니다.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약하다고 보는 편견이 담론의 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주장이 언더도그마의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 장애인은 무조건 옳다고 했습니까? 장애인 투쟁에 대한 지지를 언더도그마라고 규정하는 거야말로 장애인들의 권리 요구를 떼쓰기 정도로 치부하는, 다시 말해 장애인을 동료 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장애인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것 아닐까요? 그게 바로 장애인 혐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 단체에 대한 비판이 없는 사회인가요? 물론 온전한 형식을 갖춘 비판은 드뭅니다. 대신 전장현 집회 기사를 보면 온갖 욕설을 담은 댓글이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주장을 제대로 소개하는 기사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시민 불편만 강조하죠. 그나마 전장현의 주장이 제대로 소개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건 최근의 일입니다. 다름 아닌 이준석 대표가 전장현을 공격하고 나선 다음부터죠. 오죽하면 박경석 전장현 상임대표가 욕을 바가지로 먹든 한 트럭을 먹든 욕을 더 많이 먹어서라도 우리 문제가 100분 토론에 한번 나와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소수자를 투명인간으로 만들고 혹 목소리라도 내려고 하면 거침없이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왕 100분 토론 얘기가 나왔으니 그 얘기도 더 해보죠.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전장현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토론해보자고 제안을 하자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가 MBC 쪽과 협의 과정에서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됐다고 밝힙니다. 저는 3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다. 1대1 토론을 하자는 것과 방송인 김어준 씨를 사회자로 하자는 것. 일정은 공천 절차 때문에 당이 바쁘니 최소 7일 이후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단 하나도 MBC에서 받아들여진 것이 없었다. 한마디로 MBC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거기서 김어준이 왜 나옵니까? 토론 방식과 사회자까지 특정해서 조건으로 내걸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렬을 선언하는 건 참으로 어처구니 없지만 처음 보는 것만도 아닙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TV 토론 협의 과정에서 반복해서 보여줬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발언권이 넘쳐나면 100분 토론에 나와서 욕 얻어먹는 것을 자처하는 간절한 요구 앞에서 자기가 멋대로 정한 룰을 들이대며 결렬시킬 수 있는지 기가 막히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결국 오는 13일에 JTBC 썰전 라이브에서 박경석 대표와 1대1 토론을 하는 걸로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언변에서 박 대표를 앞설 것으로 자신하는 듯한데요. 이걸 토론이라고 해야 할지 배틀이라고 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절박함을 한낱 토론 배틀 대상 정도로 치부하고 게임의 룰마저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집요함까지 엿보입니다. 나아가 이 대표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며 그토록 내세운 공정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이 대표가 의도했든 안 했든 이 대목에서 전장현과 여성가족부, 장애인과 여성이 자연스럽게 만납니다. 장애인단체 투쟁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과잉 대응도 대선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젠더 갈라치기를 중심에 둔 선거 전략이 막판에 큰 역풍을 만나면서 대선 결과에서 그의 공로도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새로운 자기 정치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이 여성에서 장애인으로 전환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식도 유사합니다. 이 대표는 장애인단체와의 전선을 넓혀가면서 동시에 장애인단체들 내부를 갈라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탈시설에 반대하는 전국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부모회라는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서 탈시설 예산 보장을 요구하는 전장현을 간접적으로 흔들었습니다. 당구 용어로 쓰리쿠션이죠. 이 단체는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추진되는 탈시설 로드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장애인 부모들이 탈시설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라는 단체는 오히려 탈시설과 함께 발달장애인 하루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전장현의 투쟁 방식이 강력한 거지 다른 5개 법정단체보다 대표성이 약하다고도 했는데요. 이튿날에는 전장현 시위를 비판하는 지체장애인협회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지체장애인협회와 긴밀하고 진지한 정책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지체장애인협회는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한 곳입니다. 반면 법정단체 가운데 하나인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대안 없이 갈등을 조장하는 당대표는 자질을 잃었다 하면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선 넓히기와 갈라치기, 이 대표의 셈법보다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 대표의 갈라치기 신공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궁금합니다. 박경석 대표와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배 부대표와 국가인권위 관계나 김혜지 의원 비서관의 남편까지 꺼내들며 이들이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전장현 편을 든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걸 보면 어안이 벙벙합니다. 전장현 정책국장 하시는 분의 배우자가 또 김예지 의원실 비서관으로 계셨어요. 이 정도면 음모론 또한 신공을 발휘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선 막판에 경험한 것처럼 이 대표가 이번에도 결정적으로 간과한 게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이 그렇듯이 장애인 운동 또한 쉽게 꺾을 수도 고립시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 당사자 운동이면서도 부문운동보다 훨씬 범주가 넓은 보편적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운동이라는 건 매개되거나 중개되거나
대의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강력한 생명력을 갖고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박경석, 전장현 대표의 예를 들어보죠. 그는 사고로 장애인이 된 뒤 5년 동안 집에서 두문불출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인식한 뒤 평생을 비타협적인 운동가로 살아왔습니다. 존재와 의식이 대면하고 일치되는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철학적으로 진리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장애인 운동가들 가운데는 박경석 말고도 투쟁 과정에서 진리 사건을 경험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이동권 운동만 보더라도 멀리는 1984년 장애인 김순석이 서울시장 앞으로 서울 거리와 건물들의 경사로를 설치하라고 요구하는 공개 편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서부터 좀 더 가깝게는 2001년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부부가 휠체어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부터 끊임없이 목숨값을 물어가며 이어져 왔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목표가 아니라 의지를 공유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당사자 운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장애인 운동이 왜 보편적 운동인지 살펴보죠. 이 대표는 비장애 중심주의란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장애 중심주의는 세상 모든 것을 장애와 비장애뿐 아니라 정상과 비정상, 가능과 불가능, 그리고 남성과 여성, 심지어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고정되고 위계적이며 차별적인 이분법으로 보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대중교통 체계가 상징적인 축소판입니다. 이번 출근길 지하철 투쟁을 거치며 수많은 비장애 시민들이 장애인을 동료 시민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부감을 보이는 이들조차 적어도 그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됐습니다. 집단적인 진리 사건입니다. 오늘날 장애운동은 비장애 중심주의와의 싸움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성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화 코다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것은 그런 징후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장애인 출근길 지하철 투쟁 이후 지금 한국 사회가 멘틀이 움직여서 다른 멘틀과 충돌하는 지각 변동을 앞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연구자들의 상상력 넘치는 연구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투쟁의 단기적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적어도 토론 배틀 한두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예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 인간으로 되돌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생각보다 큰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문명 비문명을 들고 나온 게 네 번째 우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결의 논설이었습니다.